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이의 돌잔치를 치른 엄마이기도 하고,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지혜롭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으신 시부모님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착하고 올바르신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고, 시끌벅적한 사남매의 막내이기도 하고요. 요즘 보기 힘든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 어휴, 부모님이 대단하시네. 사남매를 낳아 키우시다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외아들인 저희 남편도 처음 저를 만나 제가 사남매라고 하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첫째 오빠와 부모님, 저 이렇게 나갔는데 다른 언니 오빠들이 서로 자신도 가야 하는데 못 갔다며 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관심도 애정도 많은 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저는 사춘기를 참 거칠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그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술, 담배를 접하기도 했으니 그건 잘못했죠. 그렇다고 요즘 이슈가 되는 학교에서 누구를 때리고 괴롭히고 돈 뺏고 그런 찌질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에 호기심이 많았죠. 지금은 술이며 담배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치기로 그냥 삐뚤어져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왜 그랬냐고요? 저도 제 나름의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해맑고 반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첫째 오빠가 저보다 4살이 많고, 둘째 언니가 저보다 3살이 많고, 셋째 오빠가 저보다 1살이 많다 보니 옷이며 학용품들을 물려받기 일쑤였어도 저는 좋았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도 셋째 오빠와 다녔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오빠들과 언니 손을 잡고 다녔기에 항상 든든했죠.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치기라도 하는 날엔 첫째 오빠가 다음날 교실에 와 조심히 놀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갈 만큼 저에게 관심이 많은 형제들 덕에 저는 어딜 가나 대접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언니 오빠 있는 게 되게 큰 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중학교에 가고 나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중1이었을 때 첫째 오빠는 대학에 갔고, 둘째 언니는 고등학생이라 공부하느라 바빴고, 셋째 오빠는 남중에 가서 여중에 다니는 저와는 다른 학교를 다녔거든요. 셋째 오빠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혼자 학교에 다니며 좀 허전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아예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에 굉장한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혈액형에 대해 배우면서 엄마랑 아빠가 각각 O형과 AB형이신데 저는 O형인 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물론 간혹 O형과 AB형 사이에서도 O형의 아이가 나올 수는 있어.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혈액형 검사로 혈액형을 잘못하는 어른들도 계시거든. 가장 정확한 건 온 가족이 병원에 가서 같이 혈액형 검사를 하거나 더 정확하게 친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아.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 오빠들과 언니가 저와 다른 점들만 파바박 생각이 나더라고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했고, 정말 나와 가족들이 친가족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공포도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렸던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도 의료공장을 운영 중이신데 그때 마침 거래처에서 새로 개원한 병원에 건강검진 쿠폰을 선물이라고 주셨나 보더라고요. 엄마 아빠 모두 부부 동반으로 가서 1박으로 입원해 검진을 받고 오셨는데 그 결과지가 도착한 겁니다. 혈액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부모님의 혈액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오빠들과 언니에게도 물어봤는데 첫째 오빠는 B형, 둘째 언니는 A형, 셋째 오빠도 A형이라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왜 나만 혈액형이 다르지? 셋째 오빠 생일이 5월인데 내 생일이 6월인 것도 이상해. 언니랑 오빠들은 다 피부가 검은 편인데 나만 하얀 편이잖아.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나이가 43살이네? 라는 생각들이 의심으로 변질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여자아이에게
가족이 친가족이 아니라는 의심은 끔찍한 지옥이 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싹이 자라고 나니 가족들이 다 불편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저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느껴져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좋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벅차고 껄끄럽게 느껴지며 분노가 일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버리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처받고 아팠습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웃을 때, 아빠가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주는 것도 동정 같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빠들과 언니가 다른 집 언니, 오빠들처럼 때리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는 것도 다 제가 주워온 아이이기 때문에 불쌍해서라는 생각이 들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이라고 확인이라도 받는 날에는 저는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친구나 선생님께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그동안 받았던 애정어린 관심들이 다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두렵고 화가 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은 전과 달리 어두워졌고 예민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던 친구들과도 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엄마와 아빠께 틱틱거리고 대답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방을 쓰는 언니와도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묻기만 할 뿐 화를 내거나 혼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아침을 먹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우리 막내가 사춘기가 왔나 봐. 그래도 엄마는 좀 예쁘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인상 쓰고 있으니까 속상해 라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곁에서 웃으시면서 다 지나갑니다. 우리 애들은 다 착해서 사춘기 티도 안 나게 넘어갔잖아. 소진이도 그럴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런 아빠를 붙들고 괜히 투정을 부리며 애교를 부렸을 저이지만 그때는 괜히 눈물이 나 거칠게 가방을 들고는 문을 쾅 닫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가 하신 우리 애들은 이라는 말에 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 같아 도저히 더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말들이 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제 사이에 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모두 착한 척하는 위선자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기가 생기더군요. 어디까지 나를 참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같이 다니던 아이들 중 안 좋은 짓은 다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난 아이에게 가, 야, 너 담배 피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걔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왜, 너도 피우게?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걔는 너 범생이 아니었냐? 그러더니 담배 한 개비를 건네더군요. 너 이거 어디서 피우게? 피울 줄은 알아? 라고 묻더니 턱으로 가리키며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 먼저 와서 연기를 뿜는 다른 중학교 애들이 있었습니다. 걔는 익숙한 듯 담배를 입에 물고는 불을 붙여 연기를 뿜더니 제게도 불을 건넸습니다.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제 심장 소리만 들리더군요. 어찌나 콩쾅거리던지 심장이 제 목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대로 입에 담배를 물고 불 가까이 다가가 있는 힘껏 들이마셨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이 나고 코도 맵고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런 저를 걔를 포함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아이들이 보더니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너 이럴 거면 왜 담배 달라고 했어? 아, 담배 아깝게. 너 되게 웃긴다. 하며 저를 조롱하기까지 하는 걔를 보며 저는 더 오기가 났습니다. 꾸역꾸역 기침을 하면서도 손에 든 담배를 놓지 않고 다 피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고요. 그렇게 담배를 다 피워내자 걔는 야, 너 놀고 싶냐? 라며 제 어깨에 팔을 두르더군요. 그런 그 애에게 노는 게 뭔데? 라고 물으니 이번 주 토요일에 학교 끝나고 옷 예쁘게 입고 전철역 앞으로 와. 학생 티나게 입지 말고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걔 말대로 최대한 꾸미고 지하철역 앞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걔는 정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꾸미고 서 있더라고요. 가발까지 써 정말 중학생이라고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걔는 저를 보더니 너 이러고 올 줄 알았어 라고 하더니 근처 건물 계단으로 가더니 제 얼굴에 본인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여주는데 저라고 밝히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칠해놨더라고요. 그러더니 쇼핑백에서 가발 하나를 꺼내 제 머리에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주며 씌워줬습니다. 옷이 화장에 비해 너무 수수하다. 너 돈 있어? 여기 지하상가 가서 좀 사자. 내가 혹시나 해서 가발까지는 가져왔는데 옷은 이라고 해 걔가 골라주는 치마와 구두를 사서 신었습니다. 구두는 10,000원짜리, 치마는 8,000원짜리였는데 어찌나 화려한 무늬를 골랐는지 정말 제가 어린애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꾸미고 걔를 따라간 곳은 어두컴컴한 호프집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다들 학생처럼 보이는데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2였는데 고등학생 정도는 되는 사람부터 제 나이 또래까지 모두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중학생인 게 티가 났겠죠. 그런데도 그 술집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술을 내줬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담배도 아무렇지 않게 피우고 있었고요. 저는 별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걔는 능숙한 듯이 술을 따라주며 너 술은 마셔봤어? 하더니 스스로 채운 잔의 술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저도 얼른 걔가 따라준 잔을 입에 대고 따라 마셨습니다. 생각과는 다른 알코올의 향이 목과 코를 자극해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괴로워하는 저를 보고 걔는 깔깔거리고 웃더니 너는 갑자기 왜 놀고 싶어졌어? 라고 묻더군요. 그런 걔의 물음에 저는 마땅히 답을 하지 않고 한 잔 더 줘봐 라고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목에 불이 붙는 것처럼 괴로웠지만 두 번째 잔은 전보다 더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더 마셨고 기분은 좋았다가 나빠지더니 슬퍼지더군요. 1년 동안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슬픔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훌쩍이며 울자 야, 너 우냐?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너 집에 무슨 일 있냐? 라며 묻던 걔는 에휴, 내가 누구 사정을 듣겠냐. 나도 요즘 속이 말이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한대. 맨날 싸우고 화내고 그러면서 내 밥도 안 챙겨주더니 요즘은 와서 돈만 주고 집에 둘 다 안 들어와. 오빠는 벌써 혼자 먹고 살겠다고 나는 안중에도 없고 아주 내가 얼마나 삐뚤어지면 관심이나 줄까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관심이 없어. 라더니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걔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걔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걔에게 제 속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인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말을 돌리며 그냥 답답해서 라고 해버렸습니다. 걔 이름은 수연이었는데 수연이는 야, 그러면서 학원은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부모 노릇 다 한 것 같나 봐. 학원 빠지면 완전 난리나. 너네 엄마 아빠는 소리 안 지르냐? 난 고막 터지는 것 같아.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수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더 위선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니 화도 안 내고 그저 자신들이 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고 내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저를 사랑하는 척만 했는지 일깨워주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못되고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주말만 되면 수연이와 호프집을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학교가 달랐기에 학원에서만 만났고 함께 놀러 다닐 때만 어울렸습니다. 평일에는 학원 쉬는 시간에 골목에 숨어 들어가 담배를 피울 때 어울리면서 비밀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연이 친구들도 몇 알게 되며 그 무리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 수연이와 같은 학교였는데 저도 금세 끼워졌습니다. 수연이는 남녀공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애들도 있어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차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그 무리에서도 꽤나 인정을 받는 아이였는지 낯선 저에게도 함부로 하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수연이 친구라는 이유로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과 노래방도 가고 오토바이도 타며 지냈습니다. 학원을 빠지지 못하는 수연이를 따라 학원에는 잘 나갔지만 학원이 끝나고 밤이 늦도록 놀러 다니며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놀다 들어가면 모두들 자고 있는 그 고요한 집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를 질러 모두를 깨우고 쑥대밭을 만드는 상상을 하며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도 않는구나 싶어 심술이 났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중3으로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이 되어 저는 아침부터 나가 놀다가 시간 맞춰 학원에 가곤 했습니다. 언니가 너 담배 피우니? 술도 마시고? 옷이랑 화장품이랑 이게 다 뭐야? 너 왜 그래? 엄마 쓰러지시는 거 보고 싶어? 라며 채근을 하고는 했지만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만 반복하며 저는 제대로 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삐딱하게 굴며 귀찮다는 듯이 대했죠. 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한숨을 쉬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늦게 들어간 날이었는데 첫째 오빠가 저를 집 앞 편의점으로 부르더라고요. 항상 다정하기만 했던 오빠였는데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따라오라고 하니 약간 겁이 났습니다. 편의점 앞에 놓인 의자에 저를 앉게 하더니 이것저것 간식들을 사와 제 앞에 놓으며 뭐 좀 먹고 노는 거야? 배 안 고파? 이 시간까지 놀면? 이라고 묻는데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대답도 안 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를 뜯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를 한참 바라만 보더니 소진아, 네 나이에는 반항심도 들고 공부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 있어. 담배도 술도 어른 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괜히 세 보이고 싶어서 손댈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중3이면 고등학교 입학 준비도 해야 하고 그만큼 했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걱정이 많으셔. 모르셔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너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오늘도 너한테는 별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빠가 더 못 기다리겠어서 말하는 거야. 오빠는 곧 군대 가야 하거든. 소진아, 이제 좀 전처럼 밝고 예쁜 소진이로 돌아올 수 없어? 라며 다정히 말하는 오빠의 말에 저는 속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왜 참는데? 참지 말라고 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별말이 없겠지. 내가 귀하고 소중하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전전긍긍하고 단속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뭘 기다려? 이러다 내가 튕겨져 나갈 걸 기다리는 거야? 라며 잘근잘근 씹듯이 오빠에게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면서 미영이 말처럼 너 많이 엇나갔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오빠한테 말을 해볼래? 너에 대한 배려를 왜 그렇게 삐뚤게 받아들이는 건데? 부모님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하셨니? 설령 부모님이 실수를 하셨다 해도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목소리에 한층 힘이 들어간 오빠의 말은 저에게 또다시 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어원애잖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질 것 같아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편의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전에 가본 적이 있는 수연이 집으로 가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여는 수연이는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 엄청 온 듯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놀라다가 서로 너 왜 그래? 라고 묻고 웃었습니다. 수연이는 들어와 아무도 없어 라며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들어오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아빠랑 딱 마주친 거 있지. 관심도 없으면서 때리긴 왜 때리냐? 너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큰오빠랑 싸웠어 라고 답했더니 이제 너도 시작이구나. 너희 집은 너를 너무 내버려둔다 했어 라더니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일 아닌 듯이 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수연이 집에서 지냈습니다. 어차피 방학이고 수연이와 붙어 다니니 불편함을 몰랐습니다.
그러길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학원에 들어서는데 엄마가 서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본 척 학원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소진아 라고 불러 멈춰섰더니 제 팔을 잡고 한편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제 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알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왜? 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민이 오빠가 내일 모레 군대 가. 가족들끼리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게. 오늘은 들어와. 엄마가 다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라는 엄마의 말을 막으며 나 없으면 더 화목한 가족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챙기는 척 하지 마. 라고 하고는 엄마의 팔을 뿌리치고 학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말에 저를 들러리처럼 이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화목한 가족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고요. 정말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고 못된 심보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차 나쁜 것도 모르고 건방지게 굴었던 거죠. 엄마의 말은 철저히 무시한 채 저는 수연이를 따라 더 놀러 다녔습니다. 학원에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어울리지 않으며 저를 고립시켜 갔습니다. 그런 저를 도저히 가만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나 봅니다.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수연이는 학교 선배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저는 달리는 오토바이 뒤에 앉아만 있는데도 어찌나 시원하던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이리저리 차선을 바꾸어가며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는데도 좋다고 환호를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자유롭고 멋지다는 착각을 했었죠. 경찰의 단속에도 잡히지 않으니 더 스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달리던 무리와 한 차량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그 차량 앞을 막고 갑자기 서기도 하면서 도로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마저도 마치 오락을 하는 양 신이 나서는 그 차를 둘러싸고 모두가 합심을 하여 조롱을 했고 심하게는 발로 그 차량을 차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순찰을 돌던 경찰차들이 합세를 하며 저희는 모두 그 자리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거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무면허였고 미성년자였기에 보호자를 경찰서로 부르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부모님이 오셔서 저를 보시고 상처받기를 바라기만 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부르라는 경찰관의 말대로 부르고 탁탁탁 타자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를 보시고 아빠는 한숨을 쉬시고 엄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시며 안 다쳤어? 봐봐 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보호자 되세요? 라고 묻는 경찰관의 말에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라며 아빠가 답을 하시니 부모님이세요? 라고 묻는 경찰관의 말에 아빠는 멈칫하더니 위탁가정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려하고 걱정하던 일을 실제로 듣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근처에 앉아있던 애들도 저를 쳐다보고 놀라는 기색이었고요. 경찰관은 그런 저와 부모님을 보더니 아이고 좋은 일 하시는데 속상하시겠어요 라더니 오늘은 일단 집으로 가시고요. 추후에 조사가 더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리고 초범이고 운전자가 아니어서 훈방 조치가 될 건데요. 그래도 피해자 쪽에서 보상을 원하면 책임이 있으니까요. 학생 데리고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섭게 엄마는 제 팔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빠는 제 뺨을 때리시더니 이놈의 자식, 아무리 그래도 위험하게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해?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너희 오빠랑 언니도 안 하는 짓을 너는 왜? 라고 하시는데 오빠들이랑 언니랑 나랑 같아? 나는 엄마 아빠 친딸이 아니잖아.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내가 라며 소리를 치는데 눈물이 나 말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저를 안으시더니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이야.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라면서 우셨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엄마와 저를 끌고 차에 태우셨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뭐가 그리 억울하고 서러운지 눈물만 계속 흘렸고요. 제가 집에 들어서자 엄마와 아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언니는 그때까지도 자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일어나 저를 끌어안더니 놀랐지? 에휴, 우리 막내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하며 울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밀어내지도 못하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정말 떠나야 할 것 같고 그럼 거원으로 가야 하나 싶어 마음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다 언니, 내가 위탁 보호 중인 아이인 거 알고 있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언니도 그랬어. 나도 얼마 전에 정식 입양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언니도 그랬다고? 라며 놀라서 물었더니 오빠도 나도 민석이도 민석이는 아직 정확히 몰라. 말하지 마. 라고 하더군요. 우리 다 위탁보호 중이라고? 라고 다시 물으니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다 나는 얼마 전에 생일이라 엄마 아빠가 입양하겠냐고 물으셔서 그때 정확히 알았어. 오빠도 말을 안 해줘서 아마 민석이도 눈치만 채고 정확히는 모를 거야. 라는 언니의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아빠 말로는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고 싶으셨대. 그런데 우리 같은 아이들은 만 18세가 넘으면 보호가 종료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하고 싶으셨나 봐. 혹시나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 싶어 말 안 하신 거지. 너도 혈액형 아니면 눈치 못 챘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부족하게 하신 게 뭐가 있니? 실은 나도 중1 때 어떤 기관에서 오셨다면서 물어보신 일이 있어서 대충 눈치는 챘었어. 소진이 너처럼 무섭고 두려워서 모르는 척 했지. 그랬는데 엄마랑 아빠가 진심으로 우릴 위하시더라. 그래서 상관없다고 여겼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더 고맙고 더 좋아지더라고. 라고 말하는 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언니는 엄마랑 아빠가 너 들어올 때 매번 불 끄고 안 기다린 척 하셨어. 괜히 너랑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나면 너가 더 멀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도 너 아파트 들어서는 것 확인하시고 불 끄고 자는 척 하라면서 단속하시고 너는 착한 아이라서 조금 방황하다가 꼭 돌아올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고 하셨어. 그러다 오빠가 군대 갈 날짜가 다가오니까 못 참고 너한테 말을 한 건데 그것도 얼마나 말리셨는 줄 아니? 혹시나 오빠가 무섭게 해서 너가 상처받을까봐. 그날 이후에 너 안 들어와서 오빠도 엄청 괴로워하면서 군대에 갔어. 민석이도 여기저기 너 있을 만한 곳 다 알아보고 너 데리고 온다고 난리였는데 엄마랑 아빠가 말리시면서 그러다 더 멀리 가면 어쩌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시더라. 엄마 아빠는 그런 분들이야. 강요와 압박이 아니라 배려하시고 믿으시는 분들. 두 분도 너가 눈치채고 그러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니 혹시나 너가 기관으로 간다고 할까봐 엄청 마음 졸이셨어. 그럼 너를 진짜 잃는 거라고. 나 입양하시면서 그제야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부모님 같은 분을 내가 만나서 사랑받고 자랄 수 있다는 게. 라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언니와 아무렇게나 뒤엉켜 잠이 들었는지 눈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소시지같이 된 얼굴을 화장실에 가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와보니 아빠는 여느 아침처럼 신문을 보고 계셨고 엄마는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니는 제 뒤를 이어 욕실에 들어갔고 셋째 오빠는 멀뚱히 저를 보고 있더군요. 식사를 준비하시던 엄마는 앉아 밥 먹게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는 저는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울기는 자식이 앞으로 잘하면 돼. 울지 마라. 못나니 더 못생겨진다. 라며 전처럼 농담을 하셨지만 목소리가 엄마처럼 떨리셨습니다. 셋째 오빠는 제 이마에 딱밤을 때리며 말썽 좀 그만 부려 라더니 식탁에 앉더라고요. 언니가 욕실에서 나오며 저를 이끌었고 아빠가 식탁에 앉으시더니 엄마가 앉으셨습니다. 제가 어색해하자 수저를 제 손에 쥐어주신 엄마가 우리 막내 엄마 밥 얼마 만에 먹는 거야? 얼른 먹어. 먹고 싶었지? 엄마가 일부러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라며 웃으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채로요.
아빠는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차리셨나? 우리 손여사. 잘 먹겠습니다. 하시면서 드시고요. 저는 되게 멀어져 다시는 그전처럼 못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막상 그렇게 앉으니 전과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첫째 오빠는 어차피 군대 가기 전에 대학에 다니면서 같이 밥 먹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하고 있는데 셋째 오빠가 박소진, 너 되게 못생겼다. 얼마나 울었으면 얼굴이 그렇게 되냐? 라면서 웃는 바람에 저희 가족 모두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어색했지만 따뜻한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괜히 거실에 있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언니는 그때 고3에 올라가는지라 밥 먹고 독서실로 향했고 오빠는 친구들과 봉사하러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아빠는 출근을 하셨고 엄마는 청소를 하시는 것 같더니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진아, 자니? 라고 조심히 물으시기에 아니, 왜? 라며 일어나 앉았더니 살금살금 들어오시더니 저와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별말 없이 저를 보시더니 엄마가 미안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줄걸. 엄마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엄마랑 아빠가 잘못 생각해서 우리 소진이가 더 상처받은 것 같아. 미안해. 라더니 흐르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처음에 소진이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 알았어. 엄마도. 라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학원 앞에서 제 팔을 잡으실 때처럼 파르르 떨리는 손을 그때는 잡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눈을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오빠랑 언니처럼 보호 종료될 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우리 소진이는 더 눈치도 빠르고 생각이 많은 걸 알면서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소진아, 엄마랑 아빠는 오빠들이랑 언니랑 소진이랑 단 한 번도 데려온 자식이라는 생각 안 하고 키웠어. 물론 엄마가 직접 낳지는 못했지만 너희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진 걸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키웠어. 그래서 너희 키우면서 행복했고 그런데도 바로 입양이 아니고 위탁 보호로 둔 건 혹시나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너희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내주려고 그랬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엄마랑 아빠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돌볼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거지 너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야. 라면서 울먹이시는데 그동안 제가 무슨 짓을 했나 싶었습니다. 1년이 넘는 그 시간들의 제 행동들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속도 모르고 멍청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모든 행동들이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오해하고 곡해했던 말들이 제 스스로를 얼마나 망쳤나 싶어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습니다. 언니의 말과 엄마의 말을 모두 모아 생각해보니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안고 엄마, 너무 죄송해요.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더 품으로 끌어안으시더니 아유, 내 새끼. 이렇게 착한 걸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그랬겠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라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셋째 오빠까지 거실에 불러 앉히시더니 저희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둘 다 불임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셨는데 그래도 아기를 품에 안아보고 싶어 봉사를 나가셨다가 위탁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오빠와 언니를 맡으셨고 그러다 저를 제일 갓난 아이 때 맡으셨고 셋째 오빠는 좀 나중에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친부모가 데리러 오면 보내야지 싶어 호적 정리는 안 하셨다가 보호 종료될 때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자 싶어 입양은 미루자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저를 그렇게 괴롭게 할 줄은 몰랐다며 셋째 오빠에게 민석이도 놀랐지? 라고 하시는데 오빠는 놀라지도 않고 형이 잘 말해줘서 알고 있었어요. 소진이가 방황하니까
혹시나 싶어 말하는 거라면서 군대 가기 전에 말해주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좀 긴가민가 하다가 형이 말해주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새학년 올라갈 때마다 가정환경조사서 꼭 직접 내려오시면서 담임 선생님 만나고 가셨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가져다 내는데, 그리고 우리는 주민등록등본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로 놀라고 그런 바보도 아니고요. 라면서 제 머리를 헝클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오빠를 보니 저는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와 오빠를 보시더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엄마랑 아빠가 이번 기회에 입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오빠는 단숨에 당연히 좋죠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속을 썩인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또 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놀리시며 아유 못난이 또 오네. 우리 못난이 이렇게 못생겨서 시집도 못 가고 아빠랑 살아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저는 더 눈물이 터져 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식으로 엄마 아빠의 딸로 입양이 되었고 학원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수연이와는 연락도 자연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옮기기 전에 수연이를 찾아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제 정신 차리기로 했다고 말하며 이제 너도 정신 차리자. 나랑 같이 해. 라고 권했지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너희 엄마 아빠랑 달라. 그날도 경찰서 와서는 둘이 싸우더라.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난 틀렸어. 너라도 정신 차려. 간다. 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도 몇 번 더 찾아가 봤지만 수연이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3에 올라가고 고입 준비로 정신이 없어지며 수연이에 대한 생각도 잊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도 2학년 때 너무 성적이 떨어져서인지 회복을 하기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표하던 고등학교보다 조금은 낮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런 저의 변화에 기뻐하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휴가를 나온 첫째 오빠는 제가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더니 저에게만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는 목표하던 교대회가 부모님을 기쁘게 했고 셋째 오빠는 각종 프로그램 대회에 나가 상을 타더니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오빠의 설득에 컴퓨터 공학과에 갔고요. 첫째 오빠는 제대 후 복학을 하더니 제 과외 선생님이 되어 제가 그렇게 바라던 건축학과에 합격시켜줬습니다. 첫째 오빠는 전공이 경영학과인데 대기업에 취업해 부장님이 되었고 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셋째 오빠는 IT 기업의 팀장인데 과로사 할 것 같다며 볼 때마다 징징거립니다. 저는 건축기사가 되어 꽤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5년 전쯤 동기들과 동업으로 회사를 차려 운영 중입니다. 새 여자가 일을 냈죠. 꽤나 일이 많아 수입이 괜찮답니다. 일하느라 결혼도 늦어져 아이가 이제 갓 돌을 넘기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얼마 전에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선포를 해놨던 일을 제가 드디어 했거든요. 바로 양평에다가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작은 텃밭 가꾸시면서 노년 보내시게 하려고요. 이제 80 넘기신 부모님 전원생활이 꿈이셨는데 그 꿈 이 막내가 이루어드렸답니다. 비용은 오빠들과 언니도 좀 보탠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어 그냥 제가 다 했습니다. 설계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제가 다 손을 댔고요. 오빠들이랑 언니, 저희 가족이 한 번에 모여도 넉넉하도록 해놔서인지 서울에 계실 때보다 더 자주 모이게 되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조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코로나 시국에 다른 데 갈 데도 없는데 부모님 집이라도 있으니 숨 좀 쉬겠다며 새언니들도 좋아하고요. 형부는 텃밭이라도 일이라면서 주말마다 가서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바보라 그런지 부모님께 엄청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부모님은 제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 그러시지만 저는 부모님 덕에 제가 있는 거라
당연히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시지 않고 저를 그냥 포기하고 놓아버리시지 않으셨기에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거니까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부모님이 더 대단해 보이세요. 제가 감히 부모님처럼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남편을 처음 만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해줘서 이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봐야겠다 싶었고요. 시부모님도 전해 들으시고 남편과 같은 반응이셨고 저에게도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시네요 하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전에 만나던 남자들은 좀 반응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늦은 결혼 안 하고 말지 하다가 뒤늦게 거래처 사람이었던 남편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시부모님까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결혼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진짜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이렇게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 정말 복 받았죠?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친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요. 그러다 나 같은 복덩이를 내버린 당신들은 불쌍하다 그래요. 혼자서. 그러면 좀 슬프다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오빠들과 언니에게 감사하죠. 지금도 막내에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라도 어벤져스처럼 달려올 사람들이거든요. 쓰다 보니 저 진짜 복받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올해서부터 오빠들과 언니랑 한 달에 돈 조금씩 모아서 매달 말일에 영유아 아이들이 지내는 기관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러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첫째 오빠는 입양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받은 사랑 베풀고 싶다면서요. 엄마 아빠는 그 소식에 감동하시는 중이고요. 저희 남편도 저희 아이 좀 키워놓고 입양 어떻냐고 말은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마음은 좀 동하긴 합니다. 조금 더 내면을 가꾸고 저희 부모님처럼 할 수 있을 때 실천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처럼은 힘드시겠지만 소외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놓지 말아주세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